다음으로 존 만드롤라가 추천한 연구 분야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입니다. 존 만드롤라는 순환기내과, 그 중에서도 부정맥 전문가이자 특히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전공자입니다. 따라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몇 가지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카테터 아블레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인 횡격막 신경 손상이나 식도 손상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어블레이션 방법인 펄스드 필드 어블레이션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증의 배소배가 싱코프 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되고 있는 카디오 뉴럴 어블레이션 방법, 그리고 서맥에서 치료로 사용되는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의 장기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인 페이싱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파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 에리어 페이싱 방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즈 스크리닝에 대한 RCT인데요. 디지즈 스크리닝에 대한 RCT 연구는 시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로 시행돼야 되고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런캔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NLST 연구에만 보더라도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로더즈 런시티를 3년간 측정해서 장기간 추적 관찰해야 런캔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애뉴얼 로더즈 런시티를 시행해서 런캔서 데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캔서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스크리닝도 아주 중요한 질병 선별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단 카바스 연구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스크리닝에 대한 RCT입니다. 단 카바스 연구는 덴마크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65세에서 74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1대2로 랜더마이제이션 됐고 한쪽 군은 스크리닝에 임피테이션을 하고 한쪽 군은 스크리닝 없이 유주얼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스크리닝에 임피테이션 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검사로는 코로나리 칼슘 스코링을 하면서 에올타의 애뉴리즘이나 칼시피케이션을 보았고 EKG를 통해서 에티리얼 피브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앵클 브라켈 인덱스를 측정하고 혈압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스타틴 같은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하면서 정기적인 팔로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올코즈 모탈리티가 스크리닝군에서는 12.6% 발생하였고 유주얼 케어 그룹에서는 13.1% 발생하여서 올코즈 모탈리티는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으로 0.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0.5%포인트 감소는 사실은 인상적이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엔드포인트가 올코즈 모탈리티임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 자체의 절대적인 값은 작기 때문에 하자드 레이셔로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봤을 때는 P값이 0.062로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65세에서 69세 사이에 70세 미만의 경우에는 올코즈 모탈리티가 11% 감소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데스, 스트로크, 마이오카드 임팍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에 참여한 군은 여러가지 심혈관 질환의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항효소 환제를 더 많이 처방받았고 스타틴 제저도 더 많이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단카바스 연구에서 시행된 스크리닝 방법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팔로우했는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EKG에서 에티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발견되면 12호도 심전도를 하고 에코를 시행해서 AFib을 컨펌하고 적절한 항문고 치료를 시행하였고 에올틱 애뉴리즘이 발견되거나 에올테의 다이아메타가 증가했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팔로우를 하거나 서지컬 리베이션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리 알테리의 칼시피케이션이 발견되었을 때도 비슷한 연령대 이상의 코로나 알테리 칼슘 스코링을 보이면 적절하게 평가하고 스타틴이나 아스피린 같은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 앵클 브라켈 인덱스가 0.9 미만이거나 1.4를 초과하는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의심이 되는 경우도 적절하게 검사하여서 치료적인 처치를 하였습니다.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당뇨가 있을 때도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도 적절한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적절한 약물 치료와 관리를 한 결과 0.5%의 올코즈 모탈리티 감소라는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실린 컨클루전을 보면 올코즈 모탈리티를 줄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겸손한 연구 결과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70세 미만의 군에서는 올코즈 모탈리티가 감소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올코즈 모탈리티 외에 데스, 스트로크, MI 같은 아주 중요한 엔드포인트는 통계적으로 유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ITT 분석 결과가 아니라 퍼 프로토콜 분석을 했다라면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RCT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그대로 정석대로 ITT 분석 결과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P값이 0.05 미만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라는 아주 솔직하고도 겸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모범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적절한 대상군을 잘 선별하고 적절한 모달리티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고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서 스타틴 같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올코즈 모탈리티를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도 또 추가적으로 볼 것은 70세 미만의 군에서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킨 것뿐만 아니라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없는 군에서도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군이었다면 이미 당연히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좀 더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있었을 걸로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기존의 신부전 환자에서 일관적으로 권고되던 저염식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소디움 하트 페일리어 시험인데요. 소디움 하트 페일리어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신부전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권고되는 저염식이 크게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디움 하트 페일리어 연구는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1.5g 미만의 나트륨을 먹는 저염식과 유저열 케어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cardiovascular related hospitalization, cardiovascular related emergency department visit, all cause death가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all cause mortality는 차이가 없었고 도리어 로소듐 다이어트군에서 약간 높은 것처럼 나타났고 cardiovascular related hospitalization, emergency department visit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로 보는 심통 호전에는 약간 도움이 될 가능성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디움 하트 페일리어 시험은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권고되고 의료진들이 그냥 당연하게 도그마처럼 믿었던 나트륨 제한이 실제적으로는 별 심각한 엔드포인트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점은 인터벤션 그룹에서 하루에 소듐의 섭취량이 실제로는 1.6g이었고 컨트롤 그룹에서도 하루에 소듐 섭취량이 2g이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식단에서는 하루에 소듐 섭취량이 약 3g이고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소듐 섭취량이 3.3g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연구에서 대조군이 하루에 2g 정도의 나트륨만 소듐만 먹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조군도 저염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너무 철저하게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어렵게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루에 2g 가까이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듐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이런 도구마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노쇠한 노인 환자들에게 너무 철저하게 나트륨 제한 시기를 함으로써 식욕을 떨어뜨리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나트륨 제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서 컨펌이 된 신부전 환자의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되는 약제들을 철저하게 신부전 환자에게 잘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신부전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는가를 보여주는 스트롱 하트 페일리어 연구입니다. 스트롱 하트 페일리어는 신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전문의들이 철저하게 공격적으로 신부전 예후를 호전시키는 약제들을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곳과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군, 표준 치료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고강도로 신부전 예후호전을 시키는 약제들을 철저하게 사용한 군에서 신부전 또는 사망 또는 신부전 재입원을 1차 종료적으로 본 것이 34% 감소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특히 올코즈 데스와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신부전 예후를 호전시키는 약제들을 철저하게 다 사용한다면 180일째 올코즈 데스를 인터벤셔널 철저하게 한 군에서는 8.5% 발생했지만 대조군은 10%로 1.5% 가까운 올코즈 데스를 감소시키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신부전 입원도 6개월 동안의 신부전 입원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부전 환자의 예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들은 다 철저하게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막상 신부전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신부전 환자들의 혈압이 낮아서 신부전 예후 호전을 시키는 약제들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실제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과 입원 전담의를 하고 있는 저도 많은 신부전 환자들을 만나고 약제들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노인, 특히 장기간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노인 신부전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압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와 함께 폐부종에 있지만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까지 와 있고 CKD가 깔려 있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이 약제들을 쓰다 보면 키드니 인저리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크레아티닌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혈압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럼 신부전 예후를 호전시키는 약제들을 어떤 단계로 써야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해서 라식스를 사용해서 펄머너리 컨제션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아니인 엔트레스토 저용량은 바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P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 베타블로커, 카베듈롤이나 비소프롤롤 같은 신부전 예후전을 시킬 수 있는 베타블로커를 아주 저용량부터 스타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엔트레스토나 아니면은 ARB 제제 중에 하드페올 예후를 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칸데살탄이나 발살탄을 저용량 스타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카베듈롤이나 비소프롤을 아주 저용량을 스타트하는 것은 신부전 입원 초기에서도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환자가 조금씩 키드니 펑션이나 심톰이 호전되고 나면 사실 라식스를 사용해서 폐부종을 호전시키기 때문에 라식스를 쓰다 보면 포타슘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즉 폐부종은 호전되지만 포타슘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때 스피로락톤, 알닥톤을 추가하게 되면 아주 두 부작용의 컴펜세이션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급성 신부전 악화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SGLT2 이니비터인 다파글리플로친, 엠파글리플로친을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부전 예후호전을 시키는 4종류의 약제들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스트롱 하트 페일리어 연구처럼 올코즈 데스나 신부전 입원을 충분하게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정리하면 ARB 제제 중에 칸데살탄이나 발살탄 또는 아니가 들어있는 엔트레스토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입원 아주 초기 단계부터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혈압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환자라면은 카베둘루나 비소프롤로 저용량은 그 다음 초기부터 비교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식스를 충분하게 사용해서 부종이 호전된 다음에는 스피로노락톤을 추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라식스 IV 제제를 중단하고 이제 비교적 유볼레미아를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퇴원 계획을 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은 다파글리플로진이나 에파글리플로진도 자부담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퇴원할 때 다음과 같은 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즉 AC 인히비터나 ARB 제제 같으면 칸데살탄이나 발살탄 또는 아니인 엔트레스토, 이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쓰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카베둘루나 비소포롤 같은 약제들을 쓰고 있어야 되겠고, 스피로노락톤을 쓰고 있어야 되겠고, 다파글리플로진이나 알파글리플로진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약제를 제대로 잘 쓰고 있으면서 신부전 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이언 디피션시가 호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적절하게 라식스 제제를 사용해서 환자의 폐부종이나 전신부종이 호전이 되겠고 플루이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분명하게 퇴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를 보다 보면 신부전 환자들의 상당수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그때는 적절하게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의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 ARB 제제나 아닌 엔트레스토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간 홀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라식스를 좀 더 써서 포타슘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하이퍼칼레미아를 유발할 수도 있는 AC 인히비터나 ARB 제제, 아니 제제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혈압이 감소해 있을 때는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기 약제들의 용량을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고, 이 약제들을 하루에 한 번 한꺼번에 복용할 수 있도록 어디어린스를 촉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RB 제제나 엔트레스토, SGLT2 인히비터를 쓰다 보면 조금씩 초기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프를 보시면은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은 이렇게 급성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ARB 제제나 ARN이나 SGLT2 인히비터를 쓰면은 초기에는 이 약제 때문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한 군이 신부전 악화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고, 엔트레스토 같은 약제나 ARB 제제를 쓴 경우도 초기에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악화의 속도를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하는 것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저용량부터 안전하게 시작해서 단기간 에스티메이티드 GFR이나 일렉트로라이트를 팔로우한 다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환자의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따라서 추가해 볼 수 있는 약제로는 여기서 보듯이 환자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칸데살탄이나 발살탄 같은 ARB 제제의 저용량은 당연히 스타트할 수 있겠고, 카베듈럴이나 비소프로롤도 당연히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세터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노락톤이나 아니인 엔트레스토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미만일 때는 스타트하기 힘든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플루이드 밸런스가 좀 맞춰지고 비교적 키드니 펑션이 안정된 다음에 엔테레스토나 아니면은 스피로락톤을 스타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이상만 된다면 환자의 플루이드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비교적 스테이블해진 상태라면
다파글리폴로즈나 엠파글리폴로즈는 D코드로, 즉 자부담으로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즉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해 있는 심토마틱한 하트 페일리어 환자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로도즈 베타 블로커로 카베딜롤이나 비소프로돌로는 아주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15에서 30 사이인 경우에는 카베딜롤, 비소프롤롤 조용량과 함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만 넘더라도 SGLT 이니비터는 비교적 스테이블한 상태에서는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을 넘는 경우에는 3제는 당연히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로도즈 베타 블로커, SGLT 이니비터, 그리고 엔트레스터 조용량도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60이 넘는 비교적 더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스피로락톤도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급성 신부전 환자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 폐부종 호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때 라식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라식스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신부전 환자가 평소에 라식스를 먹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폐부종이 왔다면 라식스 1앰플 IB를 IB 사이드로 주게 되고 2시간 동안 유린 아웃풋을 체크하게 됩니다. 라식스 1앰플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유린 아웃풋이 봤을 때 시간당 100ml 이상 안정적으로 소변이 나온다면 라식스 1앰플을 하루 2번이나 3번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식스 1앰플, 즉 20ml IB 사이드를 줬는데도 약 시간당 100ml의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즉 2시간 유린 아웃풋이 200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2시간이나 3시간 뒤에는 라식스 2앰플을 줘야 됩니다. 라식스 2앰플을 줘서 이 환자의 체중을, 이 급성 신부전 환자의 체중을 하루에 약 2kg 정도 빼는 것을 목표로 라식스를 트라이얼해서 시간당 유린 아웃풋이 적어도 100ml 이상 되도록 될 때까지 라식스 도즈를 천천히 올리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라식스를 1T 정도 드시는 분이라면 라식스 IB로 1앰플을 주거나 아니면 2앰플을 주면은 시간당 유린을 100cc 이상 배출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라식스 1앰플이나 2앰플을 하루에 2번 정도 주게 되면은 유린 아웃풋이 시간당 100ml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2kg 이상은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가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이포나트레미아인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한 다음에 라식스를 더 쓰면 웬만하면 극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포타슘이나 마그네슘도 체크해서 디플리션이 없는지 보고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타슘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타슘이 떨어진 경우 중에 제일 흔한 경우는 라식스를 많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도리어 환자의 부종이 여전히 있는 상태라면 스피로락톤을 추가하면 스피로락톤이 포타슘을 올리는 효과를 보여줌에 따라서 부종도 호전이 되고 하이포칼레미아도 호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칼레미아인 경우에는 라식스를 더 사용해서 부종도 호전시키고 칼륨도 더 배출이 시키는 게 좋겠고요. EKG 어버널리티를 유발할 정도의 어큐트 하이퍼칼레미아의 경우에는 당연히 IV 칼슘을 먼저 준 다음에 인슐린, 알베타롤, 소디움 바이오카보네이트를 줘서 어큐트한 하이퍼칼레미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로닉 하이퍼칼레미아인 경우에는 라식스를 더 줘서 포타슘을 더 배출을 시키고 포타슘 바인더를 먹거나 관장을 해서 포타슘을 배출시키면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이제는 당뇨약이 아니라 하트 페일리어 약, CKD 약으로서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다파글리폴로진과 엠파글리폴로진에는 CKD와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보험이 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CKD와 하트 페일리어가 명확하게 진단된 환자라면 엠파글리폴로진과 다파글리폴로진을 사용할 수 있겠고 이 경우 자부담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약 값이 1,000원 또는 그 이하이기 1,000원 전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이렇게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잉글랜드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GLT2 인히비터의 약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GLT2 인히비터가 당뇨 약제로서 먼저 허가를 받았고 약가가 1,000원대이기 때문에 환자의 인디케이션만 명확한다면 CKD 약, 하트 페일리어 약으로서 SGLT2 인히비터를 자부담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뇨제 임상시험 2가지를 소개하면서 기존에 그 관찰 연구에서 보여줬던 선입견이 잘못됐음을, 그리고 프로그라마틱 그 실용적인 프로그라마틱 RCT의 한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Diuretic Comparison Project DCP 트라이얼은 클로로달리돈과 하이드로클로로다이아자이드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사실 기존의 관찰 연구에서 클로로달리돈이 24시간 혈압 조절이 되고 혈압도 더 잘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클로로달리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클로로달리돈은 올해 스터디 같이 CBD 아웃컴 호전을 보여주는 RCT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는 클로로달리돈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RCT를 통해서 붙어보니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더 강력한 클로로달리돈이 부작용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칼륨혈증인 클로로달리돈 그룹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트랜스폼 하트 페일리어 시험은 라식스가 좋을 것이냐 톨세마이드가 좋을 것이냐입니다. 이론적으로 톨세마이드는 더 장기간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짧은 라식스보다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와 함께 기존의 관찰 연구에서도 라식스 사용군보다 톨세마이드 사용군이 증상 호전이나 예후 호전 면에서 더 좋은 결과가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톨세마이드군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코즈 데스를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 본 RCT 트랜스폼 하트 페일리어 시험을 했더니만 결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2가지 이뇨제 RCT의 결론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2 연구를 시행했던 실용적인 ICT가 실제로 약간 좀 허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네, RCT를 좀 더 자세히 보면 DCP 연구는 오픈lab의 연구이고요. 클로로달리돈과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컴포짓 엔더포인트를 봤는데 MI, 스트로크, 하트 페일리어,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와 넌캔서 데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클로로달리돈 그룹에서 10.4% 발생하였고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그룹에서 10% 발생하여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모탈리티 면에서 이 2개의 그래프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 MI나 스트로크가 있었던 군에서는 클로로달리돈이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상군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보면 이 연구에 인롤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를 먹는 분들이었고 거의 대부분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외에 다른 약제들을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의 13%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이 베이스라인에서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각대로라면 클로로달리돈이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막상 혈압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혈압 RCT만큼 두 약제가 혈압 차이가 안 보였다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도 차이가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연구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혈압 차이가 없고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차이가 없는데 다만 부작용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클로로달리돈의 부작용으로 제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이포칼레미아인데요. 하이포칼레미아는 클로로달리돈군에서 6%,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군에서 4.4% 발생해서 클로로달리돈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알러지 리액션도 좀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 하이드로클로로다이즈를 기본 드시던 분이었고 87% 정도가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가 다른 추가적인 약제를 드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바꾸어 생각해보면 클로로달리돈과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를 1대1로 비교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와 클로로달리를 1대1로 비교한다면 어떨까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이뇨제 단독으로 혈압 조절되는 환자는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약제를 컨비네이션 해야 되겠고 클로로달리돈이 단독으로 썼을 때 24시간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고 올해 스터디 같은 대규모 RCT에서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호전시켰다 하더라도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를 드시는 분이 CVD 아웃컴을 호전시키는 텔미살탄이나 간데살탄이나 다른 암로디핀 같은 다른 약제를 같이 쓴다면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연구는 트랜스폼 하트 페일리어 연구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부종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뇨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이뇨제로 대표적으로는 라식스인 퓨로세마이드와 좀 더 장기간 지속적인 톨세마이드가 있는데요. 기존의 관찰 연구에서는 톨세마이드가 신부전 증상을 더 빨리 더 호전시키고 여우도도 호전시킨다는 관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RCT는 어떨까? 라고 해서 1대1로 비교한 트랜스폼 하트페어 연구가 기획이 되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코즈 모탈리티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하트페일러 환자에서 올코즈 모탈리티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뇨제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아닐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하트페일러 환자에서 올코즈 모탈리티의 차이를 보여줬던 약제들은 카베딜롤, 비소프롤롤, 메토프롤롤 같은 베타블로커나 칸데살탄, 발살탄 같은 ARB 제제들이나 또는 AC 이니비터 제제들 이런 과거에 쓰이던 약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 하트 페일리어 연구가 이뇨제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올코즈 모탈리티라는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신부전 환자의 부종을 호전시킬 때 라식스를 쓸 것인가 돌세마이드를 쓸 것인가 너무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겠고 환자에게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존 만드롤라가 추천한 2022년 10대 심장학 연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존 만드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철저한 과학성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까지도 비판적으로 비평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존 만드롤라는 심부정맥 전문가이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지스트이기 때문에 이 존 만드롤라 분야에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것은 카테터 아블레이션과 자심방위 폐색 디바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이 심부정맥 파트에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인베시브한 인터벤션들이 사실 이 부정맥 파트에서 제일 큰 돈이 되는 분야이고 전문가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입니다. 그와 함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순환기 파트에서 제일 큰 캐시카우는 PCI입니다. 하지만은 이 존 만드로라는 자신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자긍심과 양심을 가지고 설령 자기 분야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의 그 비판이나 자기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의
견제나 비판, 비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PCI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카테다블레전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자신방위 폐색술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같이 이렇게 환자들을 위한 그리고 철저한 과학자로서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논문들을 비평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존 만드롤라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환자를 보면서 그 가능한 환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